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인관계와 성격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학자로서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융의 분석심리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융은 분석 심리학을 통해 리비도를 일반적 생활 에너지로 보고 성격은 생활 속에서 변할 수 있고 미래의 목표와 열망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리비도는 프로이드가 먼저 말한 개념인데 인간의 성적 충동, 성적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융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리비도를 성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로 보고 성격은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서 생활 속에 변할 수 있고 또한 목표와 욕구에 따라 형성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융은 성격과 성격 발달을 다음 4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아동기는 성격 형성에 특히 중요하지는 않고 유아의 행동은 본능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한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청년 및 성인 초기에는 외부의 환경과 그 요구에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덜 적응한다. 즉, 외향적인 사람이 더 환경에 더 잘 적응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정신 에너지는 주로 외부 세계 대처를 위해서 밖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태도를 주로 외향적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셋째, 중년기는 직업에 있어서 사회적, 가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한 추구하던 성과가 나타나 인생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중년기의 목표나 야망이 어느 경우에는 의미를 잃기가 쉬워서 절망과 비참, 무가치함에 사로잡히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서 공허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들었던 사춘기 또는 갱년기에 해당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자신의 내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잠재력, 내적인 안정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노년기는 인생의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의무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건강을 염려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게 되고 또 절망 또는 반대로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찬양, 예를 들어서 왕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만 몰두한다면 이러한 노년기에 적합한 과제, 과업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융은 인간의 성격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분을 하고 이 리비도, 에너지가 밖으로 흐르느냐, 안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다시 8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융의 8가지 유형 분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브리그스와 마이어스라는 학자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심리 검사를 하셨던 MBTI, 마이어스, 브리그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이러한 성격 유형의 검사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MBTI는 다음 4가지 척도로 성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척도는 2가지 상극, 극이 되는 성격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태도 기능은 인간 발달에 제일 처음 나타나는 기능으로 관심의 초점이나 이런 선호도에 따라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내향성은
introvert라고 하는데 그 앞에 약자 I, 첫 번째 시작하는 I 대문자로 표현이 되고 바깥 세계보다는 자기 내부의 개념이나 생각 또는 이념에 더 관심을 두는 형입니다. 그리고 외향성, 그 반대에 있는 외향성은 extrovert에서 앞에 대문자 E를 쓰게 되죠. 주로 외부 세계를 지향하고 인식 판단에 있어서도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춰 행동하는 아주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I와 E로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 지각 기능은 사물이나 사람, 사건, 생각을 지각하는 과정으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분류합니다. 센싱, 감각형에서 S, 감각형의 사람들은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을 중시하고 현실적이고 관찰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세세한 것까지 기억을 잘 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중시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체를 보지 못할 위험이 있는 성격입니다. 직관형, 인투이션은 이 직관형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 이면에 감춰 있는 의미, 관계 가능성 또는 비전 또는 전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세세한 부분을 하지만 간과하기 쉽고 새로운 일이나 복잡한 일에 뛰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SI로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감각형의 사람들은 숲보다 나무 하나하나를 중시하는 타입, I형의 사람들은 개괄적인 숲의 형태를 추구하는 성격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판단 기능으로 나누어 볼 때 사고형과 또한 감정형, thinking과 feeling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고형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논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정의, 공정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thinking에서 T, 그 다음에 감정형, feeling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을 더 중시하고 친화적이고 사교적이고 따뜻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F형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극단의 이 성격이 있는 측면들을 분석하고 마지막 반응 기능에 따라서 즉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생활 양식이나 대응하는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형과 인식형, 판단형, judging에서 J형의 성격들은 삶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계획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perceiving, 인식형의 사람들, P형의 사람들은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고 이해하려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호기심이 많고 흥미도 많고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는 멀티태스크형의 사람들이 많지만 뒷마무리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TI는 IESITFJP를 맞춰서 태도, 지각, 판단, 반응에 따라서 이 기능하는 것을 맞춰서 내가 ENFP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S, TJ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다음에서는 인본주의 이론인 로저스와 매슬로우의 이론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학자인 로저스는 성격을 현상적인 그런 어떠한 그 배경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실현 이제 경향성, 그 다음에 자기 일관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대표적인 인본주의 학자인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과 학생이라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이 로저스의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현 경향성은 개인이 긍정적으로 건강한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하여 자기 조절감, 셀프 레귤레이션을 갖도록 하고 경험을 평가하는 중거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인을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성격 경향입니다. 로저스는 자기 가치, 자기 실현, 자유의지를 중시하고 자기와 경험 간의 일치와 자기 일관성, self consistency를 강조했습니다. 유기체, 즉 생물체들은 자기 지각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기 지각과 경험 간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한다고 분석했고, 지각된 자기와 실제 경험 간의 괴리,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불일치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체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타인이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이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면 경험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필요를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러한 자기 일관성, 자기 경향성, 실현 경향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수용하는 태도,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키워줘야 되는지 그 유아교육의 중요성,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인본주의 학자의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 메슬로우가 있는데, 이 메슬로우 학자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5단계 욕구 이론을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는 사람들이 동기화되는 요인과 개인을 완전하게 기능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완전하게 기능하게 되면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달성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자기실현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실현, 실현을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야 된 것이 생리적인 욕구죠. psychological need가 먼저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봤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 두 번째 단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건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단계에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가족에 대한 소속, 친구와 사랑하는 거, 자기의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는 욕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이러한 것들이 다 충족된 이후에는 에스팀 니드, 자기 존중의 욕구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그 꼭대기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는데 이것을 욕구 위계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의 위계 구조를 가지게 되죠. 자아 실현 욕구는 앞에 4단계 욕구가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면 불만족하고 불안과 좌절감을 맛볼 수 있으며 진정한 자아 실현 욕구를 이루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메슬로우는 이러한 욕구는 자아 실현 욕구는 본능과는 달리 개인의 생물학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경험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역동적인 과정, 변화가 가능한 역동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동기가 부족하게 되면, 결손되면 개인의 행동은 긴장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욕구의 일시적인 결핍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 욕구는 이러한 부족한 것에 대한 동기화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나 존중에 대한 욕구에서는 동기화가 보다 약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이제 마샤의 자아 정체성 지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마샤는 에릭슨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자아 정체성 지위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에릭슨은 자아 정체성의 형성 시기를 직업적 또는 이념적인 전념이 발달하는 시기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에릭슨의 이론에 근거해서 마샤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과 이념에 대한 전념 또는 위기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의 지위를 정체성 성취, 정체성 유예, 정체성 폐쇄, 정체성 혼미로 분류하였습니다. 정체성 성취는 에리슨 이론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아 정체감, 정체성이 성취된 청년들은 삶의 목표와 가치, 직업, 인간관계 등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확고한 개인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를 포함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한 이 자아 정체성이 성취된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굉장히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 유예 단계에 있는 사람은 정체성 유예가 영어로 보면 아이덴티티 모라토리움, 굉장히 미룬다는 거죠. 삶의 목표와 가치에 대해서 회의하고 대안을 탐색은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구체적인 과업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주의에 속하게 되면 청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정체성 유예에 속하게 된 청년들은 정체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유예기에 있는 청년들은 안정감은 없지만 많은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흔히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애정과 갈등이 교차하게 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를 더 민감하게 잘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 폐쇄. 폐쇄는 identity false closure, 닫혔다는 거죠. 정체성 폐쇄는 충분한 자아 정체성의 탐색이 없이 지나치게 빨리 정체성 결정을 내린 상태를 지칭합니다. 이 주위의 청년들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삶의 목표를 확립하고 몰입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부모가 기대하거나 선택한 생애 과업을 대안적 가능성의 검토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취나 유예 단계에 있는 사람보다는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강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생애 방향을 결정하고 있고, 부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마보이. 자, 이러한 사람들은 청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는 건 같지만 결국 성인기에 뒤늦게 이러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체성 혼미는 아이덴티티 디퓨전, 이 시기의 청년들은 삶의 목표와 가치를 탐색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계획하고 설계하려는 욕구가 부족하고 관념도 또는 관심도 낮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은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아예 없거나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고, 자존감이 낮으며 흔히 혼돈과 공허한 그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정체성 혼미의 시기는 청년기 초기에 가장 보편적이지만 성인기라도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성인들한테도 정체성 혼미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부적응적 대인관계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응적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응을 겪는 대인관계의 유형인데 이러한 미성숙한 성격으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부정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성격 장애는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정신장애, 성격장애와 정신장애, 그러니까 부적응적 성격장애와 정신장애가 좀 다르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10가지, 대표적인 10가지의 부적응적 장애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치료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적응적 대인관계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집적 성격장애는 편집적이다. 한 곳에 너무 몰두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 의심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를 말하고 이러한 편집증적 증세를 가지게 되면 항상 주변의 행동이나 상황에 악의, 나쁜 의도가 있을 거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과 사회생활에 여러 문제를 겪게 됩니다. 망상은 아니지만 피해 망상을 가진 사람처럼 의심하기 때문에 망상성 성격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원인으로서는 대부분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불합리한 태도를 경험하면서 자랐을 경우에 이것이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이 불안하고 불신하고 불합리한 태도에서 자라게 되면 분노가 쌓이면서 성격 장애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편집증적인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되면 타인을 병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에 작업상 능률도 저하되고 대인관계에서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심혈관계통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의처증, 우부증, 부정망상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지속적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분열성 성격 장애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에 관심도 없고 감정 표현이 부족해서 사회적 적응에 현저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성격 장애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고 정서 표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도 적을 뿐더러 타인이 자신한테 간섭했을 경우에 반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폐쇄성 성격 장애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제외한 극소수의 사람만 제외하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이성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독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도 무관심한 감정 반응을 보이거나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들은 흔히 직업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업무는 잘 수행하지는 못하지만 혼자서 하는 일에는 또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양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분열성 성격 장애는 인지 또는 지각의 왜곡과 함께 괴이한 행동을 하면서 가까워지면 급성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듯한 말과 행동, 특이한 옷차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환각이나 망상이 있는가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하지만 오로지 성격으로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DSM-5에서 분열성 성격장애를 정신분열 스펙트럼의 기타 정신증적 장애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성 성격장애와 조현병과의 관련성을 연관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격장애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분열성 성격 장애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대인관계의 장애를 지장을 주는 성격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